제가 고대 쪽을 주로 강의했지 이렇게 현대를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 이것을 전공한 사람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역사를 지금 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단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현대 역사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일어나는 일보다는 성경적인 관점과, 그리고 제가 1992년부터 이스라엘 가서 한 50일 머문 다음에 9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학을 해갖고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오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현대 이스라엘이지만 성경적인 관점, 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라본 관점, 조금은 이 두 나라하고도 우리가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 먼저 주제니까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인구 비라든지 또 갈등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이후에는 질문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팔레스타인 역사들 보기 전에 이름부터 한번 볼게요. 원래 히브리어에 뭐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펠리시팀이라고 부릅니다. 펠리시팀. 끝에 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펠리시티라고 하는 것으로 왔는데 그게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곳 해안가 쪽에 머물렀던 민족인데 이 블레셋을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와 성경과의 관계를 일단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베니게 같은 경우도 페니키아라고 부른다 그랬죠. 페니키아,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분들이 왜 지금 팔레스타인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보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여기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함의 아들이 있는데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구스, 두 번째 아들이 미스라임인데 두 번째 아들 미스라임이 어디냐면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러요. 이집트를 원어로 미스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야곱을 갖다가 이쪽 헤브론 쪽에 장례 지내려고 가는 길에 이 애굽인들이 울었다.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적어놓은 지명이 생긴 걸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이제 50장이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애굽인의 통곡이다. 그래서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고 원래는 미츠라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쭉 보니까 나중에 몇 아들이 나왔는데 가술루임과 갑돌임인데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미스라임에서 루딤, 아나밈, 르하임, 납두힘, 바두르심, 가슬루임. 근데 가슬루임이 블레셋 족속의 선조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47장 4절에 보면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리한지라 하면서 갑돌이 어디냐면 그레데예요. 그레데. 지금은 크레테라고 부르죠. 그리스의 아래 남쪽에 있는 크레테 섬을 갑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우리 번역으로 갑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의 출신이 어딘가 봤더니 그레데 출신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갑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된 거죠. 크레테라는 말을 갖다가 갑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돌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 사람의 유린한지라 라고 했고요. 또 아모스 9장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갑돌에서부터 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걸 보면 가슬룸이 아니라 갑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정하기는 이래요. 이 이스라엘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아브라함 때 블레셋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는 새로운 블레셋이 와요. 그래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여기에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 위에 새로운 문화가 확 덮어버립니다. 이건 전쟁도 아니고 워낙 우월한 문화가 딱 덮여버리는데, 그 우월한 문화가 어디냐? 여기에 있는 그레테 섬에서 온 토기라든지 문화가 이쪽으로 싹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대로 이쪽에서 애굽 쪽을 거쳐갖고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역사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먼저 그러면 팔레스타인들의 이 블레셋의 도시들을 성경에서는 5개의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해갖고 이 해안 쪽에 위치한 사람들, 이 5개의 도시를 팔레스타인 혹은 블레셋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어느 때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봤더니 다윗이 나온 때를 추정하기로는 출애굽을 1446년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람세스 2세 정도의 1250년경에 나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디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거고, 이쪽 바로는 고고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는 나왔다는 거 분명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때부터 출애굽이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때 완성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도 이때 이후에 이 중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 이때부터는 완벽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덮은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간 정도에 우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확실한 것은 람세스 3세라고 하는, 이때 람세스 2세가 있는데 이 람세스 3세라고 하는 주전 BC 1184년에서 1153년경 안에 해양 민족 블레셋이 침략을 했다 하는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람세스 3세가 자기 장례식장을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세대가 바뀌면서 이 위에 보면은 왕조가 있죠. 이 왕조 18왕조부터 신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이쪽 위에가 고왕조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고왕조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이게 이제 고왕조 때고, 이 중왕조가 있고 신왕조가 됐는데, 이 신왕조 때는 피라미드 대신에 만들어 놓은 게 장례식장을 만들어요. 장제전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무덤은 저 깊은 산골짜기에다가 몰래 숨겨둬요. 왕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숨겨두고, 이 장례식장이 발견됐는데 람세스 3세도 장례식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이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여름 농한기 때 공공 근로 사업이에요.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 곡식을 그냥 주지 않고, 이 곡식이 없을 때에는 공공 근로를 시켜갖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는데, 그 공공 근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왕이 살아 생전에 있는 장례식장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크다 그러면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긴 거고요. 짧다 그러면 통치 기간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큰 업적을 남긴 왕일수록 이 장례식장이 굉장히 커지죠. 왜냐면 매년 이걸 확장하고 매년 크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람세스 3세 메디넷 하브라고 하는 곳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 벽에다가 왕들의 치적을 계속 기록해놔요. 자기들이 특별히 전쟁한 이야기들은 기록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벽에 그려놓은 이것이 이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고요. 바로가 지금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쏘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배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인가 잘 봤더니 그냥 머리가 이집트 사람 머리처럼 돼 있는 거 있지만 여기 닭뼈슬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닭뼈슬처럼. 이 닭뼈슬처럼 돼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기록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왕은 항상 기록하는 때 자기네가 이겼다고 하죠. 근데 이겼다고 하지만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막아놓긴 했지만 이들이 어디로 밀려났느냐? 이 블레셋이 해안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쪽 해안 쪽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애굽이 이쪽으로 쳐들어왔는데, 자, 내가 그냥 선으로 볼게요.
자, 이쪽에서 해양 민족이 이쪽으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왜 쳐들어왔는가 나중에 봤더니 여기 산토리니라는 섬이 요 근처에 있는데 여기 화산 폭발 흔적이 나와요.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그레테에 있었던 문명도 확 덮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문명을 주로 이제 미노아 문명 이 정도로 봅니다. 미노아 문명. 이 미케네 문명은 이쪽에 있었고요. 미노아 문명이 이쪽에 있었다고 보는데 이 미노아 문명이 이 화산 폭발로 완전히 다 뒤덮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밀려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못 가고 이쪽 해당국 쪽과 함께 이쪽 왕국으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왕국으로 오면서 애굽을 치게 되는데 차라리 이쪽은 헷 왕국은요. 이것 때문에 헷 왕국이 무너져 버려요. 해양 민족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못 사니까 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죽자 사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깊숙이 들어가갖고 히타이트 왕국이라고 하는 헷 왕국이 무너져 버리고 이쪽 애굽 쪽으로 와서는 이 해양 민족이 애굽이 그 당시에 그래도 좀 셌어요. 세고 막아낸 거예요. 막아내니까 그냥을 막아낼 수 없죠. 이 가족들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밀어내 버린 겁니다. 밀어낸 거예요. 밀어내갖고 이 해안 쪽으로 머물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구 블레셋이 있었던 장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슬루임 쪽이었겠죠. 이 사람들이었고 갑도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미스라임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양 민족으로 오면서 철기 문명을 가져온 거예요. 철기 문명을 가져오면서 이쪽을 차지하면서 블레셋의 이 강력한 힘이 발휘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해양 문명에서 오면서 특징이 뭐냐면 도시국가를 이루는 특징을 가졌어요. 그래서 도시국가, 도시의 각기 왕들이 힘을 합쳐갖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들로 이렇게 쌓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면서 바로 이때 람세스 3세 때 쳐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러면 1200년대에 왔다라면 여기는 1100년도잖아요. 그럼 10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고 얻었고 그 람세스 3세 때 들어온 블레셋은 해양 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전반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얻었다 그랬냐면 위의 지역 여기를 다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맨 처음에는. 그런데 여호수아 끝에 보면은 이걸 얻지 못했대요. 이 지역을. 그런 걸 보면은 초창기에는 분명히 얻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면서 이쪽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내주는 결과가 됐던 것은 초창기, 정복 초창기와 후반기에 이 많은 정변이 일어났고 특별히 블레셋이 이 해양 민족으로서 밑에서부터 쳐 올라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고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이 부분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 중에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되죠. 이스라엘은 자, 여기 보면 초기 청동기 시대가 있고요. 좀 바꾸겠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때는 사실은 큰 이스라엘과는 관련이 없어. 이 땅에 이스라엘이 거의 오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중기 청동기 시대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집트로 이주를 해요. 근데 이 중기 청동기 시절 이 정도의 시기에 이집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 쪽에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집트의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셉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열려있는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온 사람일지라도 총리를 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외국인을 총리로 시키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왕조가 가나안에서 온 외국인 왕조였기 때문에 이 야곱을 갖다가 그렇게 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후기 청동기가 되어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출애굽을 해갖고 이때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고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초기 사사들도 이때 이 활동을 전개했는데 문제는 초기 철기 시대 때 1200년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1100년가량이라 그랬죠.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오면서 완벽한 철기 문명을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도 철기 문명은 있긴 있었지만
완전히 다루는 사람들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을 고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팔라트라고 하는 말이 뭐 구른다 아니면 먼지 속에 뒹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구른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 화로 같은 걸 갖다가 이 발로 굴러갖고 화로를 태운다 해갖고 철기에 이 화로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도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이 이쪽에 들어오면서 사사시대 때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것과 본격적으로 부딪혔던 시대가 삼손 시대였죠. 삼손 시대 때는 블레셋과 본격적으로 부딪히는데, 이 사울 왕 시대 때도 온전하게 철기 문명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울 왕도 나중에 보면은 철기 이 사무엘상 13장인가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다. 철로 된 칼이 없었다 할 정도고요. 농기구도 블레셋으로 내려가야지 거기에서 다시 벼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서 거기에서 철기 문화를 배워와요. 절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철기 문화를 배우면서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로 완전히 정착이 되면서 다윗은 왕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철기 문명을 완전히 흡수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도망을 통해서 일어난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주변 지역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왕국 동안 계속 있다가 어느 때 정도에 없어지느냐? 여기 있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 블레셋도 거의 같이 멸망해요. 같이 멸망하면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페르시아 시대 때 수룹바벨하고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가 돌아왔고 봤는데, 이때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도시, 아스돗 같은 도시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이제는 블레셋 왕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왕국 시대 이후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 공식적인 이름은 그냥 사라졌다고 보는 게 나아요. 그만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 중에 거의 없어진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들이 바로 왕국 멸망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은 없어졌다 보는 게 좋아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못 돌아왔어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 이 아수르부터 뭘 했냐면 민족을 막 섞어버려요. 이 혼혈 정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남유다에 있었던 블레셋도 계속 침략을 받으면서 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돼갖고 없어지면서 블레셋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시대에 오는데, 헬라 시대 때도 이제 거의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안 나타나요. 이때는 그냥 도시 이름만 나타나지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거의 안 나타나고, 로마가 되었을 때도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보면 삼손 시대 때 이렇게 넓은 지역들을 차지합니다. 차지하면서 삼손이 힘을 썼죠.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지역 경계 지역에 김나에 가갖고 사자도 찢어지고 여우를 태우고 해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 쳐 죽이기도 했고, 나중에 가사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기생과 있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죽으면서도 여기 3,000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삼손 시대 때 굉장히 강해지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지도자들 3,000명을 죽이면서 좀 예봉을 꺾었어요. 근데 이 삼손이 꺾으면서 나중에 이 부분들이 꺾기는 했지만 이들이 점점 커져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경계 지역이 아벡이에요. 아벡을 넘어서 북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북진을 했던 정책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진을 막으려다가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면서 북쪽으로 허락하게 되었죠.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이 아벡 전투에서 이김으로 북쪽을 다 내줬어요. 이것만 내주는 게 아니라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까지도 영향을 받아갖고 모두 정복되는 이런 일들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올라가는 이 길, 이걸 얻겠다고 사울왕하고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왕이 이 길을 안 내주려고 했던 전쟁이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사울왕이 실패하면서 끝나게 되죠. 다만
사무엘 시대 때 산지로 올라오는 걸 좀 막아요. 그 막은 전쟁이 미스바 전쟁이에요. 미스바에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미스바에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막았기 때문에 완벽한 정복은 되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블레셋이 어떻게 됐느냐, 수비대를 이쪽에 두고 있었어요. 게바에 수비대를 두고 있었고, 요나단이 못마땅히 여겨갖고 게바에다가 이걸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구한말 때 뭐 일본이 수비대를 두고서 일부러 그것을 두고 갖고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기를 바라죠. 그래갖고 그것을 건드리면 그때 전쟁을 하겠다 해갖고 왔는데, 그게 바로 믹마스 전투예요. 믹마스 전투. 그래서 이쪽 게바를 치자마자 믹마스에서 와갖고 여기 있는 오브라길, 베토론길, 광야길 했는데, 이쪽 오브라, 베토론, 광야, 한마디로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노략질을 하고 다니면서 정복을 꿈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산지까지도 모두 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이때 그나마 맨 처음에는 사무엘이 막았고, 이번에는 요나단이 막음으로 이 산지 정복의 꿈을 이제 꺾게 되었죠. 그러다가 블레셋이 다시 산지를 꿈꾸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골짜기, 엘라 골짜기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또 올라가는 그 길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다윗이,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결국은 산지 정복으로 가는 이 입구를 막는 전쟁이었어요. 사울 왕이 도와줬죠. 그렇지만 결국은 다윗이 이것을 막아짐으로 말미암아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여기 평평한 길이지만 여기가 뚫리면은 이 위로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전쟁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만큼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산지 쪽으로도 정복하려고 했던, 이미 해변가 쪽으로 다 내준 바 되었고요. 이 산지 쪽으로 계속 정복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 밑보였죠. 한마디로 이 유다 지역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왕을 뺏을 줄 알고 그를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도망 다녔던 지역들을 번호를 매겨보니까 한 16개 정도 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16개 중에 이 네 번째 왔을 때는 이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가 스파이로 알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 다음 한 10년가량을 도망 다니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쫓겨난 거 맞구나 해갖고 그가 망명을 받아들입니다. 망명을 받아들이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가드 왕과 함께 있고, 또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변방을 지키면서 이들의 전법과 이들의 그 철기 다루는 기술들을 완벽하게 흡수를 하고 유다의 왕으로 된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왕은 이 블레셋이 이제는 여기 그 수넴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막으면은 여기로 가는 이 야베스 길랏을 통해 갖고 위쪽으로는 길랏까지, 그러니까 왕의 대로와 이 해변길이 가는 이 길들이 모두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 동서도로까지 뚫려버리면 이스라엘은 완전 반쪽이 나는 거죠. 갈릴리하고 이쪽 에브라임 산지가 반쪽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막으려고. 그렇지만 결국 죽으면서 벳산까지 뚫리면서 이제는 블레셋이 북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동쪽까지도 가는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요한 길은 다 내준 거나 마찬가지죠. 단 하나, 이 산지만 그래도 이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에 우리가 잘 아는데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뒀더니, 그나마 헤브론에서 있을 때는 분열 왕국이니까, 북쪽과 남쪽이 분열됐으니까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해서 블레셋이 그냥 가만뒀어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북쪽과 남쪽이 하나 되면 힘이 세지니까 이걸 간과할 수 없었고 다윗을 치러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다윗은 철기 문명을 다 익혔고, 그리고 완벽한 이 전법을 그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차는 위에서 아래로 치면서 당연히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얼마나 세졌는지를 너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밑으로 가서 위로 치는 전쟁은 이게 3배, 4배가 전력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갖고 치면서 이들을 줄줄이 끌고 다니면서 밑으로까지
쳐갖고 결국은 블레셋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전쟁을 우리 사무엘하 6장에서 이 부분들을 하면서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완전 정복은 하지만 굴복시키는 결과들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을 먼저 쳐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차지했던 북쪽 다 얻게 되었죠. 회복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베니게까지도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니게 페니키아 왕이었던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전 지어준 일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네들도 동시에 해방이 됐거든요. 한마디로 일본이 미국에게 정복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술 중에 건축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윗 왕한테 고마워 갖고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왕궁을 지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 뒤에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성전까지 지어주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연관관계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족속이었다. 사사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위협적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협을 하다 보니까 여기 유다에 있어서 우시야 왕 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이 위해를 친 거예요. 아예 가드 같은 데를 완벽하게 쳐버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땅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니라 하면서 우시야가 밑으로 정복해 나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그냥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 우시야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여기 보니까 우시야가 있고요. 여기 아하스가 있잖아요. 우시가 요담이 있고 아하스가 있는데, 이 아하스 시대 때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평지와 남방 섭들을 침노했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가 이곳인데 가드는 아래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력과 소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들을 다 친 거예요. 치고서 그 주변 마을 딥나와 그 주변 마을과 김소 주변 마을들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들을 많은 부분들을 먹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아하스 왕 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히스기 왕 때는 좀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고 또 서로 이 연합전선을 펴갖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시야 때는 정복을 하고 또 이 아하스 때는 정복을 당하고 하면서 계속 오가면서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1차적인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아예 뭐라고 부르면 아스돗이라고 이름을 불러버려요. 블레셋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외국인들은요, 잘 보면 다 보면은 도시 이름을 따라서 불러요. 여기 있는 지역도 사마리아라는 도시, 무기또라는 도시, 돌이라는 도시, 여기도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해갖고 블레셋 지역들을 갖다가 아예 아스돗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주를 만들고, 유다만 그나마 자기네 이름을 유지하면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때는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그나마 민족들은 이때는 그래도 보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왔을 때는 이게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왔을 때는 유다에 있던 시드기야 왕 유다도 타격이 컸지만, 이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거의 이제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토벌이 되고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내려오면 블레셋은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여기에 보듯이 블레셋은 이 위에 있는 나라들은요, 목적이 이쪽 블레셋이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인데 그 길이 해변길이 아스돗을 거쳐 이 블레셋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유다는 벗어나 있으니까 별로 전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쪽에 해변길이 있다 보니까 매일 짓밟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이 땅은 힘 있는 자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땅이 됐다가 바벨론의 땅이 됐다가 나중에는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땅이 됐다가 하면서 민족 자체가 이제 흐려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블레셋도 그냥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맨 처음에 제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잡아갔을 때도 이 팔레스타인 쪽 블레셋이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이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을 잡아갈 때는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갔고, 유다는 그나마 지도자들만 잡아갔어요. 그런데 가사는 전쟁에 이 짓밟힘을 당하면서 더욱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유다를 재건을 하잖아요. 재건할 때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유다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아스돗 사람이라고 해서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이 지역을 그 전에 우리 아수르가 불렀던 이름대로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민족이다, 뭐 족속이다, 이런 말들이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뭐 옛날을 추억하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들이 블레셋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다곤신을 섬겼던 그런 민족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알렉산더가 왔을 때도요, 뭐 해변길은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해변길은.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었던 길들은 맨날 짓밟히는 땅이 되면서, 사실은 이 헬라 알렉산더가 이수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 바로 페르시아 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블레셋 지역을 들려갖고 이쪽에 있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복을 당했어요. 먼저 정복을 당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다리오 왕 때, 이건 뭐 지금 알렉산더 시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사에서도 전투가 크게 심했는데, 이 가사의 전투하면서도 거의 뭐 초토화되면서 블레셋 정체성은 더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에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가 생겨갖고, 이 둘 사이에 또 전쟁에도 이 블레셋 지역들은 항상 문제가 되었고, 그 뒤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카비 혁명 때 이 마카비 집안 중에 형제들이 차례대로 집권을 하는데, 집권을 할 때마다 땅이 넓어져요. 그게 유다가 집권할 때 유대 지역을, 그리고 요나단이 할 때는 길르앗 지역을, 그리고 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복할 때는 이쪽 해변 지역, 블레셋 지역이죠. 그리고 나서 이 힐카누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있죠. 이번 처음 여기는 형제고, 1, 2, 3은 형제고, 네 번째는 아들인데, 아들이 이쪽 지역들을 다 이두메라고 하는 이쪽 정복하고, 사마리아 정복하고, 이 힐카누스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갈릴리 정복하고, 그의 동생이죠. 그의 동생 야네우스가 이 바산 지역하고 샤론 평야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힐카누스 하스모니아 왕가가 만들어지는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한 다음에요, 바로 로마에게 뺏겨요. 그게 언제냐? 로마 64년경 폼페이 장군이 왔을 때 뺏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이제 63년 혹은 64년경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할 때 이 시기에는 거의 이제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죠. 주 30년경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주 33년경에 이제 주 30년경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요 기간 동안에 그럼 블레셋이 있었느냐? 블레셋이 없다고 봐야 돼. 블레셋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왜 블레셋이라고 부르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후 70년경에 66년부터 유대인의 반란이 일으켜집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첫 번째 반란은 성전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다고 유다가 멸망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주후 135년경에 하드리안 황제가 이 페르시아 쪽에, 어떻게 보면은 페르시아 전쟁을 위해서 나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에 바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면서 치명적으로 이제 반란이 계속 발전이 돼 갖고 132년에서 135년까지는 바르코크바 반란이라는 것들이 유대의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좀 틀려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전쟁하고요. 여기는 거의 유다 전역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이 로마가 이것을 다 정복을 끝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가 70년에도 한번 크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132년에도 반란을 일으키니 이 나라를 갖다가 아예 다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리고 나라 이름도 바꿔버리자.
해갖고 역사학자들한테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역사학자들이 블레셋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땅을 블레셋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그런 이름이 그래서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이제 팔레스타인이 되어갖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으로 개명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때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혼혈이 되고 다 없었어요. 그런데도 땅 이름만 팔레스타인이 돼버린 거예요. 땅 이름만. 이걸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욕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치욕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 유대라고 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는 비잔틴 시대가 온 거예요. 로마 시대에서 비잔틴 시대.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을 갖다가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옛날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근데 원래 이름은 비잔티움이었어요. 비잔티움으로 그것을 옮기면서 이제는 수도가 옮겨서 기독교 시대가 됐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라고 부릅니다. 비잔틴 시대인데요. 이 비잔틴 시대 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있는 탈무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 로마 비잔틴이 그래도 정복하지 못한 게 바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바데 왕국의 어떻게 보면 후예, 바사의 후예죠. 바사 왕국의 후예였던 바데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데라고 해요. 근데 이 바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쪽에서 계속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 614년경에는 기독교 교회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때 한 번씩 다 불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던 골고다 교회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있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또 모슬렘까지 침략해갖고, 모슬렘이 그 이스라엘 지역들을 갖다가 이슬람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슬람 시대가 도래를 하죠. 근데 이슬람 시대 때는 이슬람도 왕조가 틀려요. 우마야드 왕조, 아바시드 왕조, 파티미드 왕조, 뭐 여러 왕조들이 계속 오고, 나중에는 이집트 쪽에서 온 마물룩 왕조, 또 오토만 터키 쪽에서는 오토만 터키 쪽에서 오는 왕조, 이런 왕조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그 중간에 한번 한 100년 정도 예루살렘 지역의 십자군 시대가 일어나면서 그나마 기독교가 왔는데, 뭐 오래 버텼다면 200년을 버틴 거죠. 200년을 버티면서 예루살렘도 온전히 이제 이슬람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키까지 와갖고 정복을 하다가, 이 터키가 이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 터키의 이 지역이 영국에게 뺏기죠. 영국에게 뺏기면서 영국에 이제 점령 시대가 들어가는데요. 그나마 터키는요, 유대인들에게 조금은 친유대적인 성격을 띄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대하지 않았어요, 터키는. 그러는 바람에 알리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이 알리아라고 하는 것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키가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이 정책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 숫자만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는 과실수가 있으면 과실수 숫자만큼 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버린 거예요. 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을 안 내고 베버렸는데 땅이 더 황폐화 돼버리죠.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자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1903년 이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돌아오면서 키부츠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서 그들이 뭉쳐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쪽의 본토로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을 정도로 인원이 더 많아집니다. 계속 오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아랍 사람들이
외지에 있던 아람 사람들이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같이 유입이 돼갖고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원래 우리 땅인데 하면서 더 많아지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참 애매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하드리아노 황제가 있고, 황제가 있다는 거, 이 사람이 하여튼 나라를 바꿨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건 이제 뭐 참고로 바벨론 제국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갖고 성전을 세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때는 이게 문명이 이제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 버렸죠. 언어가 하나 통일. 로마는 모든 길을 열어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오가면서 다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은 열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바르코크바 반란 때문에 유다를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 하는 부분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왜 지금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체 그럼 누구냐?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인데 성경의 블레셋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같이 흡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아까 역사를 조금 봤는데요. 조금 이따 봐야겠네요. 다른 곳에 있네요. 전쟁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전쟁이 있는데 4번의 전쟁이 일어나요. 4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4번의 전쟁 뒤에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4차죠, 4차. 1차, 4차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주변 지역이 갑자기 기습작전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1차, 2차, 3차, 4차가 거칠수록 이스라엘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뒤에 이르는 게 인티파다라고 하는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4차가 끝난 다음부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엄청나게 약해져요. 1차까지는요,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더 강했어요. 강했는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약해지면서 이제 데모로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2차 이 정도 1차 이후에 한 2차 정도에는 뭘 형성하냐면 피에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테러 집단을 만드는데 이 집단들이 흩어지면서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기 1차 중동 전쟁이 굉장히 이제 큰 전쟁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6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도망했고 독립전쟁 후에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랍 국가에서 또 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한쪽만 쳐다보기 쉬운데요. 저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 60만이 이제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이 돼 버리니까 국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국경이 생기면은 그 국경 사이로 사람들이 분리가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원래 국경이 된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와야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되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쫓겨가야 됐어요. 서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분리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터키하고 그리스도 똑같아요. 저도 그리스 가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리스 사람이 터키 사람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국경이 정해졌는데 국경이 정하다 보니까 서로 쫓아내버렸어요. 서로 사는 사람 쫓아내고 학살하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쫓겨난 이 60만이 불어갖고 지금은 뭐 요르단만 해도 320만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엄청난 인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아랍에서 또 쫓겨난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로 우리 착각하지 말 것은 유대인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종교인들은 원래 안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종교인들은.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전쟁에서라도 이스라엘 독립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종교인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대부분 살았던 이 중동에서 다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와갖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48년에서 49년까지 전쟁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국경이 정해지니까 이 요르단 서안 지역, 그러니까 서안 지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아랍 지역에 있어요. 그 산지 지역, 그 산지 지역을 요르단이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자 지역은 이집트하고 합병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는 요르단하고 이집트만 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2차 전도여행, 2차 중동 전쟁, 3차 중동 전쟁 일어나면서, 특별히 6.1 전쟁이라는 거 일어나면서 이게 나중에는 점점 이들이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1994년 정도에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가, 유학 갔을 때가 94년이에요. 이때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협력하자 해갖고 서로 돌 안 던지고 협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니까 요르단하고도 평화협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거 인정하는 바람에 라빈이라고 하는 총리가 암살당했죠. 암살당하는 이유가 바로 왜 우리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느냐. 이거 평화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정책을 위해 갖고 레바논에서도 철수를 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때 그 1차로 팔레스타인하고 자치지역을 해주기로 할 때 5년 동안 한번 해보고 나서 완벽하게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조건과 팔레스타인의 조건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2차 인티파다가 일어난 겁니다. 봉기가 일어난 거죠.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2002년부터 도저히 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보안 장벽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폭탄 테러를 가지고 자꾸만 이스라엘로 들어오니까 장벽을 쳐놓은 거죠. 콘크리트로 이제 장벽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부르냐? 보안 장벽이라고 부르고, 이 아랍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 분리 장벽이다, 게토다, 우리를 막 가두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때 유학을 하고 또 왔다 갔다 보니까 보안 장벽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도둑도 없어지고요, 정말 테러도 없어지고 안전한 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잡힌 사람들은 깝깝하게 된 거죠. 게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틀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는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이때는 정말 로켓포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로켓포가 어떨 때는 막 4,000개, 막 8,000개 막 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 가자 지구를 위해 갖고 아이언돔을 갖다가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2011년에. 그냥 배치한 게 아니고요, 2007년부터 안 되겠다, 이 로켓포를 막을 수 있는 뭐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도시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게 만든 것들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우리 뭐 잘 알죠? 아이언돔 요새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하는 것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1차는 독립전쟁이에요. 독립을 하는데 이 아랍 지역에 허락을 못하겠다 해갖고 전쟁이 일어나갖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5개국이 침략을 한 것이고요. 이때는 굉장히 밀렸습니다. 밀렸고요. 2차 중동 전쟁은 이건 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이 정도이고요. 3차가 이제 중요했죠. 6.1 전쟁인데, 이 6.1 전쟁 동안 이 대규모 공격을 이 주변 지역에서 했는데, 반격을 해갖고 4일 만에 시나이 반도를 얻고 요르단 서안 지역, 그러니까 지금 아랍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들을 다 얻어버린 겁니다. 6일 안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었는데 1973년에 이집트가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욤키푸르는 뭔지 아시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이때는 전쟁을 안 해요. 하루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딱 골라갖고 전쟁 못하는 시기를 골라갖고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7개 여단이 전멸을 해버렸어요. 이때.
거의 전멸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때 미국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여기에 기습적으로 막 미국이 도와주고 해갖고 그냥 겨우 이 부분들을 방어를 해갖고 얻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도와주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보다 공군력이 강해요. 공군력이. 그리고 미국이 매년 22억 달러를 제공을 해줘요. 22억 달러를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군사로서 대줘요. 무기로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랍 지역이 다 덤벼도요. 이스라엘 못 당해요. 그만큼 지금은 강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1차, 2차, 3차 뭐 그냥 전쟁했던 것만 보시고요. 그러면서 땅이 여기 표시가 돼 있죠. 땅이. 맨 처음에는 이 보라색 있는 정도밖에 없었어요. 독립전쟁 때는. 근데 1차 중동전쟁으로 얻었던 것, 독립전쟁 이후에 이 지역을 다 얻어버려요. 또. 얻게 되고 3차 이 6.1전쟁이죠. 6.1전쟁 때는 여기 있는 이 시나이 반도하고 여기에 있는 그 골란 고원 이쪽을 얻게 되는 거예요. 4차 중동 지역은 여기 있는 뭐 수에즈만 있는 데하고 더 많이 갔죠. 이쪽으로는. 더 많이 가는 그런 결과를 가졌는데 어쨌든 전쟁이 치를수록 더 많은 영토를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50년에 유엔에서 법을 하나 정했어요. 그 법이 뭐냐면 국경 변경 불가법. 요거 국경 변경 불가법을 정하면서요. 요걸 도장을 딱 찍기 전에 사인을 딱 하기 전에요. 중국이 티벳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사인 며칠 전에 티벳을 점령을 딱 해버리고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보장이사의 이 5개국이 장난 놓은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게 1947년까지는 48년에 독립전쟁했으니까 이건 인정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1차 중동전쟁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3차는 1967년이잖아요. 국경 변경 안 된다. 아무리 많이 짜져도 돌려줘라. 하는 게 지금 유엔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점령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950년 기점으로 67년에 전쟁했길래 점령지역이라고 부르고 시나이 반도도 점령했지만 결국 돌려주라 해갖고 이 시나이 반도는 워낙 크고 이스라엘이 이걸 방어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냥 돌려줘 버린 거예요. 돌려주면서 평화협정하고 이쪽에 있는 이 요단강 서안지구라고는 요단강 서안지구라는 이 아랍 지역들도 어떻게 돼요? 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시켜주면 조건으로 하고서 요르단과 평화협정하고 이렇게 서로 평화협정을 하면서 서로 넓혀갑니다. 그런데 어디는 못하느냐? 시리아는 못해요. 시리아는 이 골란고원을 못 줍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골란고원이 요단강이 흘러나오는 지역이에요. 요단강 근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못 주고 있고 이게 아합 시대하고 똑같아요. 아합 시대 또 이 밑에하고는 다 평화협정을 해도 이 수리아 쪽이었던 아람하고는 평화협정을 못해가고 싸웠던 거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요. 우리 앞에 있던 1973년 이후에는 이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유입이 된 사람들이에요. 유입이 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제 늘어날 때 이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 유입이 되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각색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은 이슬람. 그런데 이 아랍 사람이면서도 팔레스타인 사람 이름으로 붙이면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은 수천 년간 베들레헴, 나사렛 이런 기독교 마을에는 끊임없이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은 진짜 본토백이죠,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유입해온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 더 많은 사람들도 다 팔레스타인으로 부르니까 회교도이자 아랍 계열 사람들 혼혈되어 갖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예전에는 다수고 힘이 강했고 이슬람 주변 나라가 도와주니까
이 유대인들을 압박했는데 이제는 거꾸로가 돼버린 거죠. 거꾸로가 돼버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티파다라고 해갖고 이게 그 폭동을 일으켜갖고 돌 던지고 막 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사방에서 막 테러 일으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피에로가, 이 아라파트가 1994년 7월에 귀환하면서 인티파다를 종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이제 이 국가를 세운다 해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노벨상도 받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게 5년 동안 유예였어요. 5년 동안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권한을 주자라고 했는데 이 협상이 잘 안 된 거예요. 협상이 안 되면서 거기다가 또 뭐까지 일어났느냐. 이 아리엘 샤론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아주 극우파였어요. 이 사람이 이슬람교 성저인 아락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황금돔이 있는 성전산이라고 하죠. 그쪽은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무기들 다 뺏어버리고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뭐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뭐 유리창 다 박살나고 또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때 유학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하여튼 그때는 제가 다니던 학교도 이 경계 지점에 있었거든.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이스라엘 경계 지역이었는데 결국 폐교를 해버렸어요. 잠시 임시 휴교를 해버렸죠. 휴교를. 그만큼 서로 격렬했어요. 격렬한 시기가 됐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완화되었어요. 완화된 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하고 무슨 결성까지 해버렸냐면, 내가 너희들 폭탄 터지기에 안 할 테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보안비로 쓰는 비용을 팔레스타인에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너희 테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막아주겠다. 피에로가. 그리고 그게 협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거의 폭탄 테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매년 이스라엘의 보안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비용을 갖다가 팔레스타인 정부에다 줘버려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그걸 가지고 자기네 사람들을 무마시키고 좀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과격단체, 이 피에로 안에 또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피에로 측이 있고요. 하마스라고 하는 측이 있는데 이 과격단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격단체가 주로 어디에 있느냐? 가자 지구에 있어요. 이 가자 지구 사람들, 하마스 사람들이 피에로 사람들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정부가 두 군데라고 보면 돼요. 가자하고 서한 지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이제 한 분이 찍은 것들을 한번 보내왔는데요.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디에서 찍은 거냐면 텔아비브에서 찍은 거예요. 텔아비브의 요번에 2021년 5월에 지금 막 날라오죠. 이게 로켓포입니다. 로켓포를 지금 뭘로 잡냐면 아이언돔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아파트 같은 데 떨어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되고요. 한 90% 잡는다라는데요. 도시로 떨어지는 건 그냥 100%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딱 보고서 어떤 맹지로 떨어진다는 건 놔둬버리고요. 이런 데 떨어지는 걸 막는 것을 보게 되고요. 2007년부터 준비를 시작해갖고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아껴왔던 듯이 결국 뭐 10년가량을 준비를 해갖고 이 부분들을 완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인구 900만 정도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74% 정도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랍인들은 한 20% 정도 차지하고 무신론자들 4%,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뭐 여기 같이 아랍인들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소수 마론파, 사마리아인, 아프리카계인들, 두루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뭐 비시민권자들, 또 이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미리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민으로 살고 있는 190만 명의 아랍계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 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자, 이것도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두 군데, 결국 뭐 세 군데에 나눠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제가 지도를 그리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거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갈릴리고 이 밑에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자 지구고요. 가자 지구고 이쪽에 서한 지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된 것이 서한 지구예요. 서한 지구. 그러니까 제일 여기가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는 것이 1이고요. 가자 지구 하마스가 대부분 정복하고 있는 것, 뭐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쪽의 정보가 2예요. 그러니까 이 둘과 2는요 거의 끊겼어요 지금. 1과 2는 같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끊겨 있는 거의 상태고, 뭐 교류는 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교류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요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있고, 그리고 이쪽 밖에도 아랍인이 살아요. 밖에도 아랍인들이. 이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독립이 될 때요. 1948년 독립될 때 여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난민으로. 또 어디로 갔느냐? 이쪽으로 요르단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이 레바논,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는데 그래도 나 안 넘어가겠다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안 넘어가겠다.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줬어요. 이스라엘 시민이 되겠다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겠다. 그들의 법에 복종하게 남아있는 사람. 이 3 지역의 사람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땅 못 내준다 해갖고 그냥 눌러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을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안 되냐면 군대는 안 가요. 시민권을 주더라도 아랍계 이스라엘이라는 걸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하지만. 그런데 이 안에 일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민권이 지금도 요르단 시민권이에요. 요르단 시민권. 이쪽에 2번은 이집트 시민권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 특별히 가자 지구는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보고서 이제 다시 가져라 옛날처럼. 근데 이집트는 안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 워낙 극단적인 이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못 가진다.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낙동강 오리알이죠, 이쪽은. 그래서 누가 도와주느냐? 외국에서 과격파 아랍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떨 때 도와주느냐? 이거 로켓폴 쏠 때, 이스라엘 괴롭힐 때. 그러면 지속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지원금이 들어와요. 지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순환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로켓폴을 만들어 계속 쏴야지 뭐가 들어오느냐? 계속 지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금이. 안 쏘면은 지원금이 뚝 소원해지거나 끊겨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계속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가자 지구예요. 그런데 이쪽은 좀 틀려요. 이 피에로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 보안비를 우리한테 내라 해갖고 이스라엘과 협상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안비를 매년 인상을 시켜야 돼요. 너희들 물가 인상시키든 인상시켜야 된다 해서 보안비 인상시키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얼마 있다가 폭탄 터져요. 이들이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럼 탁 열어주면 또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공생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관계가 서로 이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안쪽 1번 있는 사람들, 2번 있는 사람들보다 생활이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3번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버스 운전기사예요. 가이드, 옆에서 같이 타고 있는 가이드 있는데 유대인 가이드의 대부분이 이 아랍계 사람들인데 아랍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시민권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좀 허드렛 일 또 그런 거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요 정도를 좀 알아두고요. 그러니까 삶이 참 많이 달라요. 여기 아무래도 가자 지구가 제일 힘들고요. 그런데도 잘 보면은 워낙 원조가 유엔에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원조할 정도니까요. 원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원조를 받는 관리들이나 또 관리 친척들은요, 집들을 뻔듯뻔듯한 집들을 많이 줘요. 집을 지면서 또 저렇게 좋은 집을 어떻게 질까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서한 지구는 더 그래요, 더. 이쪽은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분명히 돈 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저렇게 돈이 나와갖고 집들 짓는 거 보면 우리나라 부잣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집을 짓는 것들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또 한참 가난하고요. 이런 걸 보면은 외국에서 원조받고 또 관리들이 이스라엘하고 또 견제하고 해갖고 얻어내는 돈, 이런 돈들을 가지고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또 엄청나게 가난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말 거는 이 이슬람이나 팔레스타인 지역들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왜냐하면 이슬람법에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부자가 책임이에요. 그 부자가 최소한 빵은 해결해 줍니다. 빵은. 사는 게 좀 열악해서 그렇지 먹는 거 굶어 죽는 건 죽었다는 일들은 이 이슬람 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자들이 지탄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많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조직적인 인종차별이라는데요. 인종차별이라는 말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인종차별은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부분들과 주변 지역에 대한 부분들,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이 다 지금 얽혀 있는 것이에요.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랍인들이 차별을 받고 이 돌고 도는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돼요. 근데 저는 이 양쪽에 보면서요, 유대인도 너무하고 아랍인도 너무해요. 아랍인도 막 폭탄 터지는 거 보면 유대인들, 저도 가까운 사람들이 막 폭탄, 우리나라 사람까지도 폭탄 맞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왜 그냥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에게 이렇게 할까 할 정도의 마음이 있다가도 유대인들이 아랍인들한테 하는 거 보면 또 너무 심해요. 이 군인들이 겁을 먹으면 더 심하게 다뤄요. 겁을 먹으면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하고 그에게 막 총뿌리를 대드고 하면서 더 깐깐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유대인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들에 보면은 협상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 검문도 좀 약해져요. 검문도 약해졌다가 협상이 안 되면 검문이 굉장히 세져요. 뭐 당연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조금 있다 폭탄이 터질 거다 생각하니까 협상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차별 정도가 많이 틀려지고요. 당연히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보다는 못 삽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벌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원조로 오는 돈이 더 많아요. 미국이나 외국에서 오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국으로 가족이 가요. 가족이 가갖고 가족이 보내오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자체에서 돈 버는 일들은 참 힘들어요. 그러다가 가문별로 버스 회사를 차려갖고 잘 됐다. 그러면 일가 친척이 다 부자가 돼요. 다 부자가 되버려요. 그런데 그런 가문이 없다 그러면은 모두 어렵게 사는 그런 좀 안에서도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자하고 아까 웨스트뱅크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서로 이게 생각과 이 정치 세계가 틀리다 보니까 연대 움직임은 거의 없고요. 서로 이익이 딱 맞을 때는 서로 힘을 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분리해갖고 자기네 이익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쪽 서한지구에서 로켓포 쏘는 일은 없어요. 서한지구에서는. 다 가자지구에서만 쏘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서로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드루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드루즈 아랍인들은 특징이 뭐냐? 어디 사냐면 이 북쪽에 살아요, 주로. 북쪽에 이 헬몬산 있는 쪽하고 이쪽에 갈멜산 있는 쪽에 사는데, 드루즈는 아랍이지만 이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랍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차별이라기보다는 다르게 취급을 하지만 때로는 이 피에로 이 측에 있어서는 아랍계 기독교인들이 다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장관이라든지 뭐 내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누구를 시키냐면 기독교인을 시켜버려요. 아랍계 기독교인들. 협상 잘하라고.
근데 문제는 드루즈족은 1차 중동 전쟁 때 도망을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여기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 헬몬산 있는 지역과 갈멜산 이제 머물면서 나는 어차피 이 아랍인들 이슬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정부하고 협력을 하겠다 해갖고 아랍인이면서 유일하게 군대 가는 사람들이 드루즈족이에요. 아랍인이면서 드루즈족이. 이 사람들은 아랍어를 잘 알아듣는 것도 있었지만 전쟁도 아주 용병으로 많이 썼기도 전쟁도 잘해요. 심지어 지금은 뭐로 하냐면 자기네 공식 언어를 히브리어로 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드루즈족 마을에 이스라엘 국기, 히브리어 간판 이걸로 다 바꿔버렸어. 근데 이들은 종교가 뭐냐면 완전 짬뽕 종교예요. 한마디로. 이슬람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또 이런 짬뽕 종교로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아랍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크게 부딪힐 일은 없어요. 뭐 배신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부딪히는 걸 못 봤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처럼 막 흩어져 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뭉쳐 살아요. 시족 사회처럼 뭉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힐 일이 거의 없어요. 부딪힐 일이. 그래서 그것도 헬몬산은 아랍 지역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헬몬산 있죠? 이쪽 갈멜산도 아랍 지역하고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문제가 발생을 거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사유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했는데요.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안 끝난다고 봐요. 너무 서로를 상처를 줘요, 계속.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한은 이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그나마 같이 협력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같이 축하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되는데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이나 어떤 민족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지금 이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를 정리해 놓았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이거는 한번 보여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들을 한번 가보면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역들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지역 이름을 너무 많으니까 없애버리고 자, 지역 이름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뭐 제가 지도 여러분들 줄 때는 항상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지어지는데 여기에서 국경을 한번 적어 볼게요. 국경을 보면은 자, 그림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했고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되어 있는데 1950년 이후 1967년에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점령 지역이라고 그러고 돌려줘라 하는 지역이고요. 여기 말고 요 가자 지구도 돌려줘라 하는 지역이죠. 가자 지구도 돌려줘라 하는 곳이고 이집트를 좀 제발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고 있는 이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뺏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이죠. 이쪽. 이 4차 욤키푸르 전쟁 때 얻었던 6.1 전쟁 때 얻었던 일이고 욤키푸르 때도 더 많이 얻었죠. 그런데 욤키푸르 때 얻었던 이 지역은 돌려줬어요. 거의. 알 쿠네이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냥 완충지대가 되었지만 돌려줬고요. 여기 있는 이 지역. 그런데 여기 넘겨줘야 되는 이 지역 안에 요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요단강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채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려줘 버리면 이쪽을 돌려줘 버리면 바산을 돌려주면 이쪽을 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긴 못 돌려줘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돌려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국경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위쪽에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이쪽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래는 레바논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었어요. 이 위에가 레바논인데 이 레바논으로 가갖고 여기 제가 2000년도에 갈 때 2000 몇 년인가요? 갈 때도 2001년인가? 이쪽으로 계속 로켓포가 날라오는 바람에
성지순례가 중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한 4,000발 날라오지. 또 나중에 뭐 이쪽에서 가자지구에서 한 8,000발 날라오지.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게 아이언돔이라는 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느라고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로켓포를 잡는. 그런데 이거 한 발 쏘는 거는 몇백만 원짜리라면은 이거 하나 이 추격시키는 건 한 1,500만 원? 뭐 1억 5천인가요? 1,500인가? 하여튼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을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강의한 것들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